로마 제국의 성장통입니다. 로마가 이렇게 지중해로 확장을 하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체제는 공화국 도시국가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지중해 패권자예요. 체제는 작은 도시국가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활동은 지중해 전체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체제가 돼 있냐? 원로원, 집정관, 민회로 돼 있죠. 여기서 정무관을 뽑아요. 그 정무관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집정관이죠. 이 집정관 임기가 1년이에요. 1년마다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한 차등은 있지만 권력 집중은 안 돼요. 2명의 집정관이 리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은 세금 대신 병역의 의무를 하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고 병역을 하는데 이 병역은 어떻게 하냐면 봄부터 가을까지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를 지어요. 내년에는 군대를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순번제로 뽑히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체제였는데 이 체제가 지중해 전체로 확장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배체제의 모순이 생겨요. 집정관이 1년 임기인데 봄부터 가을까지만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저 멀리 해외에 나갔는데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해야죠. 전쟁이 2년, 3년, 5년까지 하는데 임기는 1년이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하다가 집정관은 돌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리더가 돼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고 또 로마인과 라틴 동맹의 권리와 의무가 모순이 생기게 되고 속주가 계속 생겨나죠. 아프리카 속주, 에스파냐 속주, 시칠리아 속주, 마케도니아 속주, 이 속주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 여기에 대한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병역 수행의 모순입니다. 병사가 3월부터 10월까지 전쟁을 하고 고향 돌아가면 되는데 이 병사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해까지 하고 그 다음 해까지 전쟁을 하고 고향에 돌아왔더니 자기 농토가 다 망가진 겁니다. 가장이 전쟁에 나가 있던 사이에 아내와 어머니와 자식들이 농사를 하다가 도저히 못 지어가지고 그거를 팔아버리고 거지꼴이 되어있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전쟁터에 돌아와 보니까 거지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다 잃고 로마시로 몰려드는 저소득 시민이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 시민이 나라의 주인이잖아요. 이 주인들이 불만이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로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로마시와 동맹시 간의 문제도 생겨났습니다. 동맹시가 뭐죠? 여기 보면 파란색이 동맹시거든요. 로마시와 그 주변에 있는 자치 동맹시인 겁니다. 로마한테 패전은 했지만 나름대로 자치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동맹 규약에 의해서 했고요. 동맹시는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내고 병력을 제공하는 의무를 졌어요. 로마시에서 직접 관리를 파견해서 거기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도시에 자치를 하게 해준 거죠. 그 대신 상납금을 내고 병력만 제공하면 된다. 그리고 지배층과 유력자에게는 원론 의원과 시민권을 제공을 했어요. 이게 로마의 독특한 점이에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에게해 지방에서는 이렇게 피지배될 경우에는 지배층은 노예로 팔거나 죽이거나 그랬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원로원 의원이나 시민권을 주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이탈리아 반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케도니아로, 소아시아로, 북아프리카로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마케도니아의 지배층한테 원로원 의원을 줄 거냐? 안 줬죠. 여기는 안 줬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에 문제를 일으킨 땅이 시칠리아였어요. 시칠리아는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이죠. 첫 속주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땅이 굉장히 풍요로워요. 밀재배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노예를 대규모로 투입을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얻은 노예들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대규모 농장이 생기게 된 겁니다. 조그만 자작농이 아니라 대규모 농장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밀 생산이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리고 밀 가격이 싸진단 말이죠. 이 싼 밀이 로마로 건너오게 된 겁니다. 그럼 로마로 시칠리아산 밀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의 밀 가격이 낮아지죠. 그럼 로마 주변에 있던 자영농들의 밀은 어떻게 될까요? 자영농이 붕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자영농을 갖고 있었던 로마 시민이 어떻게 되죠? 망하는 겁니다. 로마 시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리해지게 된 거죠. 또한 이 마케도니아와 아시아 지역은 굉장히 풍요로워요. 그쪽에서 많은 전리품이 들어왔죠. 그래서 리더들은 동방의 속주 총독을 선호합니다. 이 속주로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거기 나가기 위해 노력을 했던 이 총독은 속주에서 재물을 착취해야 돼요. 그래서 그 속주 총독이 그쪽을 다스리는 지배체제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 아직 제도는 마련은 안 됐는데
땅은 넓어지니까 이런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로마라는 도시가 과밀화되는 겁니다. 원래 로마의 생산 기반은 농업하고 약탈 경제죠. 대원정을 통해서 약탈물이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국가가 돌아가는 건데, 문제는 두 축 중에 하나였던 농업이 붕괴된 겁니다. 시칠리아에서 싼 밀이 들어오니까 제대로 땅을 일구지 못해서 다 잃어버리니까 이 농민들이 도시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거주하기 위해서 인슐라이라고 하는 과밀화된 아파트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로마라는 나라는 돈이 많아요. 동방의 정벌을 통해서 재물이 들어와서 대대적인 건축붐이 일어났고요. 전리품을 판매하고 전쟁 배상금이 있고 조공이 들어오고 국영 광산이 일어나고 신전, 도로, 수로들이 건설되고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인슐라이라는 거 한번 보죠. 현재 남아있는 로마 시가지의 모습입니다. 이 벽돌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당시는 높으면 3층, 4층 요 정도까지 아파트가 돼 있었다 그래요. 2세기에 폼페이 거리도 벽돌로 만든 아파트가 있었죠. 문제는 과밀했던 도시라는 게 화재도 취약하고, 당시에 상수도와 하수도 이런 것도 완비되지 않아가지고 여러 문제도 있었고, 쓰레기나 분뇨 처리 같은 게 잘 안 돼가지고 전염병 발생 빈도도 상당히 높았다, 뭐 이런 거고요. 그런 상황에 새로운 계급이 등장을 합니다. 재산이 많은 시민들로 구분이 돼 있었는데, 맨 위에 귀족 계급 중에서 원로원 의원이 있죠. 그 밑에 새로운 계급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것을 에퀴테스라고 부르는데요. 기사 계급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말을 타고 전쟁에 참전하는 사람이니까 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사 계급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원로원 밖에 부유한 지주들, 지방 귀족들, 자수성가한 사람들, 기사로 참전할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원로원 의원들은 원래 상업활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상업활동을 이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각종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고, 이들이 부자가 되는 거죠. 이들이 점차 사회 주도층이 되고, 이들 중에서 집정아이 되고, 이런 사람들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사업을 했냐면, 도로, 교량, 신전 등의 공공사업을 했고, 군대 식량을 공급하는 사업도 했고, 자원 개발하고 세금을 거두는 사업도 했고, 금융, 선박, 포도주 수출, 고급 도기 제작, 벽돌 생산 등 원로원 의원이라고 하는 최상류층 귀족이 못하는 사업들, 알짜배기 사업들은 전부 이 사람들이 하는, 이게 에퀴테스였던 거죠. 이 에퀴테스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철학자 키케로였던 겁니다. 또한 로마에는 새로운 업자들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세금 징수업자예요.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있잖아요. 그 마테오가 원래 세금 징수업자였기 때문에 꽤 유명해지게 된 건데, 그럼 세금 징수업자가 어떻게 생겨나냐면, 속주가 확장이 됐잖아요. 이 속주를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로마 공화국에는 전문 관료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문 관료를 파견할 수가 없죠. 속주는 다스려야 되죠. 그러니까 총독하고 정무관 일부만 가요. 물론 군대는 있죠. 근데 관리가 없는 거예요. 특히 가장 중요한 세금을 거둘 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외주를 준 겁니다. 회사에다가 세금을 징수하는 업을 준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10%죠. 속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10%입니다. 그래서 징세 청부업 투자자들이 5년 계약으로 세금 징수 대행을 하고, 총독에게 10%를 제공을 하고 아예 알아서 징수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 징수업자들이 악덕업자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죠. 민중들 입장에서 보면 저 세리라고 하는 놈들이 엄청나게 착취해 가니까 로마에 관한 악명이 바로 이 세금 징수업자에서 유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로마 하면 노예대 사회거든요. 노예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아테네하고 후기 공화국 인구의 3분의 1은 노예였습니다. 물론 스파르타는 노예가 훨씬 더 많았죠. 아테네는 대충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고, 노예들은 대부분 전쟁 포로죠. 이 노예들은 대우가 뭐냐면 사람의 다리를 가진 물건 또는 말하는 물건, 이 정도로 취급이 됐어요. 노예가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정용 노예가 있죠. 가정에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게 노예였던 거고, 전쟁터에 나가기도 하고 목욕탕을 동행하고 고전 외우기를 하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리스 출신 이 똑똑한 노예들은 고전을 많이 외우고 있죠. 그래서 고전을 대신 외워주는 노예들이 있었다는 거고, 남성 무용단도 있었고, 특권 전문 노예가 있었는데, 상점을 운영하고 상업활동을 하고, 그리스인 지식인들 중에서 사설학원을 하는 노예도 있다 그랬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상업활동을 대신하는 노예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노예 중에서 가장 많은 곳에 있었던 노예는 광산이에요. 광산이 가장 힘들거든요.
그래서 광산에 많이 투입을 했고 농업이 많이 들어갔다. 노예 소모가 가장 많았던 데가 광산이죠. 광산에 가면 1년, 2년 정도 일하다 보면 죽게 되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장소가 바로 광산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리스의 노예와 로마의 노예는 상당히 달랐어요. 그리스에서는 노예를 해방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노예를 사서 죽을 때까지 먹여만 주고 재워주고 임금이 없는 게 노예잖아요. 필요 없으면 팔아버리고 이런 노예였는데 로마에서는 때로는 해방을 시키기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 해방인이 꽤 많았어요. 노예에서 해방이 되게 되면 그 노예한테 시민권도 줬습니다. 그거 왜 주냐? 노예 해방이 된 시민은 파트로네스를 따른 클리엔테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인 파트로네스가 되고 이 노예 출신 해방인이 클리엔테스가 돼가지고 시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파트로네스가 만약에 정무관에 입법할 때 당연히 자기의 클리엔테스가 뽑아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클리엔테스를 느리기 위한 방편으로 노예를 해방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해방됐냐? 그냥 무조건 해방하진 않죠. 제일 먼저 가족의 숙련된 노예. 오랫동안 일을 해가지고 똑똑하고 숙련되고 일을 잘해. 그리고 기술을 가졌어. 나름 전문성 있어. 상업 같은 거 전문성 있어. 머리가 좋아. 계산을 잘해. 그런 노예들. 일정 숫자의 아이를 낳은 여자 노예. 아이라는 게 또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불려줬으니까 그런 여자 노예. 주인의 유언에 따라서 저 노예는 좀 살려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노예도 그냥 해방을 줄 수는 없었어요. 노예 해방세를 내야 됩니다. 노예 가격의 5%의 노예 해방세를 내고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해방시키면 자기 재산에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해방시키진 않죠. 뭔가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해방을 시켰다는 거죠. 해방노예 출신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은 에픽테투스겠죠. 여기 철학자 에픽테투스의 그림이 있는데요. 에픽테투스는 그리스인이에요. 근데 노예로 잡혀온 거죠. 많이 배웠고 지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였는데 이 사람이 노예에서 탈출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절름발이가 됐죠. 일부러 자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설이 있어요. 또 교황 칼리스투스 1세 서로마 지역에 멸망할 당시에 그와 교황이었던 칼리스투스도 노예 출신이었다. 시인 호라티우스, 기독교 박해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해방 노예 아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황제가 되기도 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에서는 노예를 해방하는 일이 없었는데 로마에서는 왜 노예를 해방했냐? 이유를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노예가 성실히 일하겠죠. 그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노예를 데리고 있는데 그 노예가 꽤 똑똑해요. 장사도 잘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자기 대신 이 일을 시키게 하고 이익의 일부를 챙긴다는 거죠. 노예로 데리고 있는 것보다 노예 해방을 시켜서 그 일을 맡겨가지고 마음껏 일을 하게 하고 그럼 이익이 더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익을 더 챙기기도 하고 주인이 죽으면 무덤을 관리하고 제사도 드리고 그냥 노예면 당연히 이런 일을 안 할 텐데 노예 해방을 시키면 적극적으로 할 거라는 거죠. 당연히 시민권을 부여해가지고 클린테스를 늘린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노예를 이렇게 해방을 했는데 결정적인 것은 그리스에서는 노예가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로마는 끊임없이 노예가 충당이 됐어요. 전쟁을 계속하기 때문에 노예가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노예가 너무 많아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 노예라고 하는 쓸모가 있는 노예들을 해방을 시켜서 시민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것도 필요했던 겁니다. 결국 노예들이 계속 공급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국가 제도가 도시국가 형태를 만들어져 있는데 국가가 넓어짐으로써 여러 문제들이 있었죠. 그 문제들을 있다면 뭔가 개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개혁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그라쿠스 형제입니다. 그라쿠스 형제들은 농토를 가지고 있었으면서 군대를 다녀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려워졌던 그 시민들을 위해서 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농지 개혁을 합니다. 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건 농지거든요. 농지를 원래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농지를 갖고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포에니 전쟁 후에 피폐해진 농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귀족한테 일정 수준 이상의 땅을 갖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전에는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움하고 돌아왔는데 자기 아내들이 땅을 팔아버리고 그 땅을 헐값에 귀족들이 사가지고 대농장을 갖고 있었던 귀족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일정 규모 이상을 팔게 해가지고 그 땅을 농민들한테 분배해서 자영농을 육성해야 된다. 자영농의 중요성을 티베리우스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 주장을 했어요. 했는데
당연히 누구한테 반발을 얻겠어요? 특히 원로원 의원들한테 반발을 얻게 되죠. 땅을 많이 갖고 있었던 귀족들한테 반발을 입어가지고 이 사람은 살해되죠. 또 그 동생이었던 가이우스 그라코스는 빈민 구제 개혁을 합니다. 형은 농민 구제 개혁을 했다면 이 사람은 빈민 구제 개혁을 합니다. 이미 땅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시민들이 로마시로 몰려와서 인슐라에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그래야만 이 시민들이 전쟁터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민이자 빈민들한테 일정량의 밀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밀을 구입해가지고 아예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아니면 싸게 제공하는 이런 일을 개혁 법안을 입안을 하고 이걸 시행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로마의 대명사인 빵과 서커스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문제는 티비리우스는 농지개혁을 주장을 하다가 살해됐고 동생이온 가이우스는 빈민구제역을 하다가 살해됐어요. 그랬는데 죽은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안과 제도가 반영이 돼가지고 농지도 일정 수량을 자연농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 빈민들한테는 빵을 제공하거나 싸게 제공하는 이런 일들이 정책에 반영이 돼서 제도 안에 남아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라쿠스 형제가 이런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호민관이었습니다. 크루쿠스 형제는 본인들은 귀족이었는데 호민관에 당선이 돼가지고 평민들의 목소리를 대변을 했거든요. 이 호민관이라는 제도 자체가 귀족들 위주로 끌어가는 로마 공화국에서 민중들, 재산이 많지 않은 시민들도 국가의 지도층이 될 수 있는, 국가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호민관이었다는 거죠. 호민관이 갖고 있었던 권리가 민회에서 독점적으로 법률을 발의할 수 있었고 원로원을 소집하고 청원할 수 있었고 집정관이나 다른 정무관의 정책을 거부할 수 있었고 호민관 중에서 정무관이 되기도 하고 집정관이 되기도 하고 호민관 임기를 마치면 원로원 의원도 될 수 있었죠. 평민인데 호민관이 당선을 돼가지고 임기 활약을 하다가 임기가 끝나면 언론 의원이 될 수 있었다. 길이 열려 있는 거죠. 말하자면 계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관직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또한 군대를 바꿔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그전에는 전쟁이 1년 안에 끝났기 때문에 이탈리아 반도에서 싸움할 때 1년 안에 끝나서 가능했는데 이제는 저 멀리 원정을 해서 전쟁이 2년, 3년, 5년 가는데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능력 있는 사령관이 1년마다 바뀐다는 건 전쟁을 제대로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병사들이 질이 저하가 돼요. 계속 바뀌니까 북쪽 켈트족과 싸움에서 번번이 패배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또 자산을 가진 시민병이 절대 부족합니다. 자산을 가져야만 군대를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시민들이 자산이 없기 때문에 무산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군대 갈 사람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되었죠. 이거를 개혁한 사람이 마리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시민 개병제에서 월급 받는 군인으로 바꿨고 무산자도 병역에 나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병사들의 사유화가 돼가지고 국가 로마에서 뽑아가지고 전쟁을 보낸 게 아니라 대장들이 병력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장군의 클리엔테스가 돼가지고 향후에 내전 발생의 시초가 되기도 합니다.